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중 수급 차트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물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추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일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새벽 이제 3시에 뭐 정확하게 이제 내일 새벽이네요. 네. 내일 아침이죠. 이제 뭐 내일 새벽에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미국 쪽 이제 FOMC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뭐 상당히 좀 저는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 좀 내용 먼저 같이 한번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제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프리뷰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1득갭이란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지표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레벨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액 전년 동계비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요. ISM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코스피, 뭐 코스닥, S&P, 뭐 나스닥 차트, 그리고 이제 V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달러 인덱스, 달러원, 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키스콜딩스나 뭐 현대해상, 우리 금융지주 좀 살펴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뭐 네이버, KT, 효성화학, 페이스북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마감 시황 살펴보면은 일단 뭐 오늘 코스피 뭐 마이너스 한 1.2%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뭐 코스닥은 한 0.4%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검 색깔이 코스피 200이고요. 파랑 색깔이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랑 뭐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순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한 44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개인이 한 8,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뭐 4천억 정도 이제 매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3,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은 9,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이제 외국인은 현 선물 다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55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한 마이너스 40억 정도 매도, 개인 한 4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지금 한 2.7조 정도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매수 중이고요. 기관은 약 한 3.7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기관이라 외국인입니다. 이제 외국인은 3.7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한 5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 나머지는 조금 매도 포지션이고요. 연초 1호부터 개인 같은 경우 지금 74조 매수 중이기 때문에 뭐 저는 수급은 중기적인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외국인과 기관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사실 생각은 되고요. 수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좀 엑셀이 좀 버퍼링이 생기고 있는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차트 이제 뜨면 보겠지만은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설명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캘린더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오늘이죠. 이제 뭐 결국 뭐 내일 아침이죠. 뭐 내일 아침 3시가 이제 FOMC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테이퍼링 발표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테이퍼링이 그럼 이제 뭐고, 이제 결국 테이퍼링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뭔지를 알아야지 어떤 영향이 나올지 알 수 있으니까요.
테이퍼링이 뭔지,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향후 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증시든 뭐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잠시만요. 일단 뭐 테이퍼링을 그럼 일단 좀 알기 위해서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이제 그럼 출구라는 거는 뭔가 들어왔어야 뭐 사실 출구 전략이라는 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거의 출구 전략인가 라고 해봤으면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이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그럼 이제 또 양적 완화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전에 했던 게 있네요. 이제 뭐 양적 완화, 이제 화폐 발행 구조,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은 여기 뭐 제가 전에 했던 게 있네요. 딱 이걸 보면 되겠는데,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결국 이제 국채를 사는 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부채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연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연준이 여기 이제 국채 매도자가 뭐 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100원치, 뭐 100억치라고 하죠. 100억치 이제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국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100억을 내가 이제 채권을 사줄게 하는 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이제 금융시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채권을 사줄게,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을 사면은 그만큼 현금을 저한테 주니까요. 그럼 저는 이제 마이너스 국채를 얘한테 주고 연방준비은행은 그럼 저한테 이제 현금을 주는 겁니다. 100억이 생기죠, 저는. 근데 제가 이 돈을 그냥 정말 리얼 현찰로 받을 건 아니잖아요. 이제 프린트된 달러 돈으로. 당연히 이제 은행에 넣겠죠. 근데 은행에 넣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지준금이 한 100억 정도 생기고요. 은행은 이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한테 있어서는. 왜 제 현금이 은행의 현금이 되는 거니까요. 자산에서는. 근데 이제 은행은 또 이렇게 부채가 이제 100 정도 생깁니다. 저한테 이제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은행은. 제 돈이니까요. 사실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갚아야 될 게 이제 예수부채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럼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연방준비에는 이렇게 국채가 생기고 지준금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는 왜 하나? 일단 뭐 테이퍼링을 알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알아야 되니까, 양적 완화는 왜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업은행, 이제 여기 목적이 잘 나와 있네요. 이제 상업은행이 이제 보유 현금을 확대하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상업은행의 지준금을 늘려주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왜 상업은행의 지준금을 왜 늘려주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준금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명목금리도 낮아지고 이제 실질금리도 낮아지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2008년도 이후로 실질금리 상당히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부터 이 파란 색깔 금리가 이제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걸, 금리도 계속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금융 환경이 사실 되게 완화적으로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2008년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양적 완화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잠시만요. 이쪽이 아니고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결국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가장 많이 한 나라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변동성이 큰 퍼보다 그냥 PBR, 조금 더 변동성이 작은 PBR로 살펴보면은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이제 2009년도부터 보시면은 미국 PBR이 꾸준하게 결국 왔다 갔다 하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거의 닷컴 버블 때까지 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BR이 이렇게 높아지려면은 ROE, 수익성 자체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뭐 2009년부터 당연히 이때야 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2014년에 비해서 2014년 15년에 비해서 지금이 그럼 수익성이 그렇게나 좋은가? 라고 했을 땐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익성은 거의 유사합니다. 소폭 좋긴 하지만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랠리 3배 올라갈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PBR이 많이 높아졌을까? 수익성은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왜 이렇게 증시는 많이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게 양적 완화의 효과인 겁니다.
실질 금리, 이 할인율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고 금융시장 컨디션 자체가 워낙 사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당연히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랬던 거고요. 그럼 테이퍼링은 이제 또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테이퍼링 이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지금 하는 테이퍼링은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매월 800억 달러의 이제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이제 MBS를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합 1200억을 사고 있습니다. 1200억 달러를 매달 이렇게 지금 국채랑 MBS를 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고요.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 약 1.5배 정도를 더 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그리고 금융시장 컨디션도 좋고 경기도 나쁘지 않은데도 말이죠. 사실 어마어마한 양을 많이 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주는 돈 자체를 이제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11월 중반부터 해서 시작은 중반부터 해서 매달 150억 달러 정도를 줄인다. 이렇게 매달 줄이다 보면은 내년 거의 한 상반기 말쯤 이제 매입하는 걸 이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채를 안 사주는 건데 이게 그럼 이제 왜 테이퍼링을 왜 하는 걸까? 이제 테이퍼링을 안 하면 좋잖아요. 사실 계속 돈이 풀면은 뭐 좋은데 그럼 왜 안 할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왜 테이퍼링을 하게 될까? 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거를 하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그럼 이제 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해 보시면 양적 완화, 테이퍼링의 반대인 양적 완화는 이제 채권이 느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산의 반대 계정이 이제 부채 계정이잖아요. 자산이 있으면 자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대차대조표 이제 BS 밸런스 시트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부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부채가 이렇게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일반계정, 뭐 리버스 레포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이 재무부 일반 계정이거든요. 지급준비금은 아까 이제 그냥 은행에 쌓이는 돈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재무부가 재정정책을 위해 쌓아놓은 현금, 뭐 국채를 발행해서든 어떻게든 뭐 쌓아놓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2021년 올해죠. 올해 거의 한 초반부터 재무부 일반 계정이랑 지급준비금이 결국 이렇게 빠지면서 사실 원래는 테이퍼링은 진작 했어야 됩니다. 올해 연초부터 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안 했을까라고 하면 안 하려고 이제 리버스 레포라는 임시적인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빚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서 이제 부채를 조달하는 겁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그런 좀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좀 버텨왔던 건데 이제 버티기가 좀 힘들어지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테이퍼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은 양적 완화 자체가 이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통화량 자체 보시면은 이 M1하고 M2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이게 M1하고 M2는 그냥 화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폐량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더 이상 테이퍼링을 좀 이제 양적 완화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테이퍼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인 겁니다. 일단 지금 테이퍼링을 하면 자산 매입 자체를 축소를 하게 되니까 자산이 늘어나던 게 이제 멈춰지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멈춰지면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이제 여기 재무부 일반 계정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감소친다고 하면은 리버스 레포 자체를 그럼 더 늘려야 되겠죠.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자산 여기니까 리버스 레포가 여기까지 막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결국 자산 매입 축소까지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이랑 재무부 일반 계정이 줄어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이제 가속화될 수 있다. 이제 테이퍼링이 지금은 그냥 자산 매입 축소지만 결국엔 이제 자산 매각까지도 갈 수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자산 매각을
어떻게 보면 좀 늦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TGA를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란 생각을 해보시면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는 통화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경기정책이 아니거든요.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급준비금을 이제 줄어들 때 이제 좀 그 줄어드는 속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이제 원인은요. 이제 원인을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경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 때문에 한다고 좀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제 경기를 내릴 때는 경기를 부양을 위해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지급준비금을 풀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게 맞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시중으로 이제 풀릴 때는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그 풀리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지금 풀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준금이 결국 떨어지게 되면 아까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 실질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금리가 결국 올라가면은 이제는 그러면 ROE가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과거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이게 PBR이 과거 수준까지 가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수익성은 똑같은데 밸류에이션만 높아져 있으니까요. 수익성은 똑같은데 밸류에이션이 똑같다면 이제 달랐던 게 이제 실질금리가 낮았던 건데 그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순간 과거의 밸류에이션으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이 실질금리가 더 낮았기 때문에 미국 쪽의 조정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자산 매입 축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뭐 맞는 말이지만 결국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친다. 결국 테이퍼링이란 이제 지급준비금과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실질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양적 완화를 멈추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국고채 10년이나 팁스를 사주는 건데 사주던 걸 안 사주니까 둘 다 금리가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실질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 이제 퍼 밸류에이션, PBR 밸류에이션이 뭐 10배가 적정하다, 뭐 PBR은 뭐 4배가 적정하다, 3배가 적정하다 해서 과거에는 퍼가 20배도 적정했는데 였다면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퍼가 10배밖에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발생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테이퍼링 이제 하게 되면서 실질금리 높아지면 결국에 증시는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이미 실질금리가 높아지면서 선반영은 일부 정도 하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질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워낙 좀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좀 어렵거나 좀 질문이 있는 거는 그냥 차라리 이제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 방송을 사실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시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이 들으셨어도 혹시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퍼랑 PBR도 뭐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뭐 일드갭부터 살펴보면 뭐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일드갭입니다. 일드갭은 주시간에 있는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건데요. 그냥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조금 빠진 영향으로 조금 밸류에이션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뭐 코스피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저는 이제 미국보단 낫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2018년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와서 좀 조정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S&P인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 쪽이 확실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것 같고요. 실질금리, 이제 양적 완화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기저에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권 전쟁. 미국이 왜 유난히 이렇게 실질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버티나 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미국, 중국과의 이제 싸움 때문이고요. 이제 점점 이제 그게 끝물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이젠 점점 유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미국 자체도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이 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조정 자체도 미국이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 계속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 이제 떠나가는 서학개미가 점점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거래 비중 점점 떨어지고 해외 쪽이 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그게 더 큰 피해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미국 증시가 아까 보였다시피 올라갈 때는 이유가 이제 지급준비금이 늘면서 그냥 이제 금융 실질금리가 낮아서인데 지금 이제 그게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9구치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금리에 이제 조금 더 민감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금리가 이제 좀 다시 반등하면 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레일링이어서 좀 높게 나와 있긴 한데 리딩으로 봤을 때도 한 22 정도 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 퍼보다도 PBR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한데 보통 이제 PBR을 봤을 때도 PBR이랑 이제 ROE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실제로 ROE는 과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제 PBR이 상당히 높아져서 실질금리 높아지는 순간 테이퍼링을 하면서 실질금리 높아지는 순간 저는 꽤나 크게 조정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퍼 같은 경우는 뭐 한 10배 정도 지금 이제 리딩으로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제 여기도 뭐 퍼로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랑은 다르게 다 사이클 산업이죠. 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뭐 거의 실적이 한 해에 4배씩도 바뀌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도 한 해에 실적이 2배 이상씩 바뀌는 회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순하게 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도 이제 PBR이랑 결국 이 조정 ROE, 조금 약간 평탄화시킨 ROE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ROE 대비해서 지금 PBR이 낮은 건 아닌 것 같다. 뭐 높은 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대비해서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신용장고 살펴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4조 정도 기록을 하면서 뭐 그냥 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절대 수치 너무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어마어마하게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높다가 빠질 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높았다가 살짝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위험해 보인다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이제 신용장고 증감 속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가 이제 더 이상 돈이 풀리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항상 이때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심은 하시는 게 중기적으로 맞을 것 같고 뭐 코스닥은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눠서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미국 쪽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쪽 같은 경우도 코스피 한번 보시면은 2018년 고점 치고 나서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똑같이 18년 고점 이후로 빠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저는 위험하다 생각은 듭니다. M1 나누기 M2 이 파란 색깔이 M1 나누기 M2인데요. 그냥 낮을수록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2015년 중반부 보시면 없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M1 나누기 M2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잘 맞는 지표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낮을 때 IMF였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 금융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지만 딱 유동성 컨디션은 좀 잘 나타내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비제조업 지수는 이제 61.9 정도 기록을 하면서 그냥 수평하게 나왔지만 이제 고점을 좀 뚫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경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꺾이고 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성장은 하고 있다. 뭐 견조한 성장은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액도 일단 고점인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면은 과거 고점들 넘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저는 좀 부정적이게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나 S&P 봤을 때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에서 저는 좀 위험해 보인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200의 이동평균선 넘지는 않아서 아직은 장기 추세는 뭐 위험선호고,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넘지 않았지만 곧 넘을 기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의 이동평균선도 이제 거의 뭐 사실 다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넘어가면 정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이제 드디어 좀 살펴보면은 뭐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하락이 있었는데 코스피 200이고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이제 5파였다고 봅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뭐 3파 3파 다인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여기 이제 5파도 여기 채널 깨지고 났을 때 딱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고, 뭐 늦더라도 2파 4파가 이제 뚫리는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가 5파였고 여기까지 그럼 이제 A파 하락, 그 다음 여기가 이제 B파, 그 다음 이제 C파 하락으로 A, B, C까지도 끝났다라고 보고요. 5파 고점이랑 이제 B파 고점을 그어서 이렇게 A파 저점에다가, 아이고 다시 이제 그어 보면은 A파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 보면,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저점하고 저점 닿은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채널을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넘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B파라고는 봅니다. ABC로 끝은 났다라고 보고요. 이 ABC가 큰 A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마도 A, 뭐 B 정도, 이제 근데 B가 여기서 A, B, C일 수는 있고요. 이게 B가 뭐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정도, C 정도.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분봉으로 이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 A, B, 뭐 C 정도인데, 뭐 아마도 개인적으로 한 406 정도까지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어트 계산치로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네, 이제 5파 고점이 이제 449.04였고, 이제 그 다음 A파 저점이 379.08였기 때문에 B는 이제 이 길이에 대해서 38.2를 되돌리면 406, 61.8 되돌리면 422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날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그냥 A고 여기가 이제 B일 수도 있는데, 일단 길이상으로 여기가 너무 짧아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뭐 아마도 저는 이제 뭐 A, B, C, B 나오고 한 번 더 상승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뭐 B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파동이기 때문에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분봉 쪽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확실하게 일단 뭐 여기가 봤을 때 그냥 1, 2, 3, 4, 5가 나왔어가지고 그냥 A, B, C는 맞는데,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일지, 아니면 이제 이게 새로운 1파 이제 C파의 이제 1파 시작일지는 이제 여기 전저점이 이제 깨지냐 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저점이 이제 깨져 버린다고 하면 A, B, C로 여기가 이제 B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저점을 안 깨고 그냥 다시 여기 고점을 넘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여기겠죠. 이제 398.1 여기를 이제 확실히 깨진다. 위로 이제 여기를 깨냐, 이제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건 여기를 위로 깨냐 여기를 밑으로 깨냐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위로 깨면은 이제 결국 한 최소 406까지는 가겠구나, 이제 아마도 그쪽 언저리 부근까지는 가겠구나, 근데 여기를 깨지면 한 번 더 빠지겠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모양이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 구름대 하단 부근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진 않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A고 그다음 B 정도 나오고 나서 결국은 좀 여기도 C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상당히 좀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더 좀 부정적이게 보긴 하고요. 뭐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이고 S&P 쪽 살펴보면은 S&P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 2, 3, 4 마지막 이제 5파 거의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제 국내 쪽 지금 해지는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국내 쪽 해지는 다 팔았었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이제 나스닥으로 오히려 저는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추세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 이제 RSI가 70을 넘었거든요. 근데 70 넘었을 때 보시면은 다 70 넘은 이후에 다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70 넘고 나서 사실 다 빠진 상황에서 저는 좀 위험해 보인다. 결국. 근데 이제 정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정말 무너지는 시작점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정말 대하락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저는 좀 미국은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모양이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파동 마지막 이제 5파에 대해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쳤을 때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기 때문에 RSI를 보나 뭐를 보나 추세 자체는 지금 그냥 뭐 저항선 기준선 넘고 9, 26일 프랭크 스팬 다 호전되어 있지만 정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뭐 그래서 뭐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냥 3주봉으로 보면 결국 이제 2000 여기 9년 이후로 여기의 상승이 정말 이 모든 상승을 되돌리는 좀 큰 하락이 저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ABC에 꽤나 큰 하락이 나타나리라 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당연히 하락을 하면서 상승은 했고요. 구름대 여기 하단 부분에서 계속 좀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증시도 제가 기술적 반등은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변동성도 약간 위험 구간이긴 해서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현금도 사실 나쁘진 않지 않나 뭐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뭐 고점을 뚫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미국 쪽은 거의 다 우파를 다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사실 그 정도 그냥 버리는 게 맞지 않나. 뭐 추세상은 좋지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여기가 우파라고는 봐서 이제 좀 결국 조정 파동 지금 오지만 결국은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상으로는 뭐 아직은 이제 구름대 넘지는 못했는데 넘어가면 이제 뭐 그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마찬가지고요. 전고점 넘은 상태에서 마지막 여기가 우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마지막 우파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A, B, 뭐 C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뭐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A, B, C든 아니면 1, 2, 3, 4, 5든 결국 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 밑으로도 내려왔고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9일 다 역전됐기 때문에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저는 중국은 계속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직까지 계속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불씨가 살아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위로 사실 좀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봅니다. 뭐 좀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이제 뭐 사실 완전히 거의 살아난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기준선만 넘어가면 오히려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계속 좀 살아있지만 MACD나 RSI 봤을 때 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크게 움직임은 없긴 한데 뭐 저는 실질금리가 결국 테이퍼링 이제 하면 결국 한 플러스 1%까지는 가리라 봐서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금을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리라 보는데, 그때 이제 랠리를 하리라 보는데, 이제 그때 좀 매수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 좀 하락을 했고요. 뭐 저는 뭐 그냥 파동상으로도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1, 2, 3, 4, 5로 이제 해서 결국 거의 한 2% 초반 등처까지 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ABC 조정 보이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직 우파 고점을 치질 않았거든요. 이제 1, 2, 3, 4, 5 치고 나서 정고점을 넘고 나서 전 조정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 하는 와중에든 테이퍼링 한다고 발표를 하는 와중에든 결국은 저는 좀 거의 한 2%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야 이제 보유 물량이 많아서 매도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저는 이제 120 이동평균선 여기를 이제 깨지면 좀 매도를 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볼린저 밴드 사실 하단을 타고 가다가 이제는 좀 벗어나서 뭐 오늘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안 좋은 모양새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추세는 다 완전 꺾였죠. 추세는 꺾였지만 그나마 일단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긴 했고 RSI도 뭐 이제는 좀 과매도 구간이어서 뭐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지긴 했지만 추세는 좋지 않다. 뭐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멘텀으로는 일단 11월 실적 자체가 일단 좀 발표가 돼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아마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이제 되돌림 파동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뭐 완벽하게 뭐 되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키스콜딩스는 뭐 비파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 있긴 하거든요. 이게 완전 되돌린다고 치면은 14,000원, 600원까지도 사실 최대로는 되돌릴 수는 있어서,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만,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이거죠. 잠시만요. A파가 아니라 하면은 아이고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네, 뭐 최대 사실 38.2% 코로나 저점 이후로 상승분을 되돌린다고 치면은 한 17,700원 정도기 때문에 뭐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해도 뭐 38% 되돌린다고 치면은 뭐 무방하지 않나. 뭐 거의 그 정도까지 빠졌었죠. 사실 저점이 얼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점이 뭐 거의 그 정도긴 했었죠. 오늘 저점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게 38% 되돌리기였으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최악의 경우죠. 정말 최악의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완벽하게 다 되돌려 버린다. 좀 계산식이 이상하게 돼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계산식이 이상하게 돼 있다기보다는 이게 비파를 제가 이상한 걸 봤네요. 이걸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괜한 비파를 보고 있었네요. 이제 17,700원이나 이제 14,000원 정도까지 61% 되돌리면 빠질 수는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이거의 차이가 이거를 A, B, C로 보고 끝이냐라고 보느냐, A, B, C가 A고, B가 다음에 이제 C로 보느냐, 뭐 이제 그 정도 차이라고 보는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이래나 저래나 일단 지금은 그냥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냥 보유를 할 것이고요. 근데 다만 좀 결국 뭐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 업황 사이클이 좋은 상황이어서 뭐 지금 사실 머지않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자사주 뭐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뭐 사실 주가가 낮을 때 뭐 하면 더 좋긴 하죠. 본인들 입장에서도 뭐 그때 좀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좀 하지 않을까라는 고 뭐 계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18,1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사실 퍼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거의 뭐 한 3배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향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배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이제 4,8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이 3,300억밖에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만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사실 여기는 그냥 주가를 올리려고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사실 올릴 수 있는 회사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올릴 마음이 언제냐, 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적정한 주가는 저는 한 67,000원 정도다. 지금 금리 정도 레벨에서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일단 현대해상도 이제 올라간 부분 좀 되돌림 조정이 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도 않아가지고 사실 뭐 저는 여기 이제 구름대 하단 정도 여기 조정 보이고 이제 좀 가도 뭐 크게 무방 이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뭐 저는 뭐 사실 손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이어서 그냥 내려가면 계속 좀 담아가자. 일단 뭐 추세가 깨지더라도 뭐 일단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실질금리 반등할 때 이제 좋은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 상당히 싸다. 기대 수익률도 봤을 때 기대 수익률 높을수록 싸고 낮을수록 비싼데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냥 떨어지면 담자라는 마인드로 담아도 뭐 배당을 보나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괜찮아 보이고요.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언제든 올라간 부분 뭐 되돌림은 언제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다가 이탈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도 싼 구간이다. 뭐 조정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보이면 계속 좀 사가자. 뭐 이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기대 수익률이 뭐 상당히 높죠. 상당히 지금 17.8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대형 금융지주가 한 14.5, 뭐 14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도 상당히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오늘 보는 종목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10만 5천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감안했을 때 뭐 저는 뭐 이제 림으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적정하고 FCF로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단 상대가치 평가로 사실 하이닉스는 봤을 때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거는 맞습니다만 뭐 사실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과거 이제 저점 갔을 땐 여기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 엄청 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뭐 저는 이제 되돌림 비파 정도 반등이라고 보고요.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반등은 했습니다. 뭐 반등은 했지만 이게 그냥 아마도 이제 A파, 뭐 B파 정도 반등 나오고 다시 저는 좀 더 세게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저는 일단 차트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네이버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림으로 보나 FCF로 보나 뭐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니려면은 실적 전망치가 더 잘 나오거나 뭐 성장률이 더 높거나 이제 뭐 할인율을 더 낮추거나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나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과거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최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더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 이제 뭐 A, B, C 빠지고 나서 여기도 이제 A, B, C로 갔다가 빠질지 그냥 A, B, C, B, C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더 빠질 것 같다 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3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220% 정도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림으로 좀 낮게 나오는 거는 보통 장치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단기 순이익이 낮게 나오죠. 이제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좀 낮게 나오는 영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원래는 이제 기대 수익률 이렇게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ROE가 같이 빠지면서 빠졌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ROE 좀 반등하는 패턴이어서 뭐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었죠. 이제 KT 좀 전산 장애가 있었긴 했지만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싼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 근데 다만 추세가 좋진 않죠. 추세가 좋진 않아서 뭐 그냥 지금은 굳이 추세가 좋지 않아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추세가 좀 더 좋아지고 나서 뭐 사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회사 자체는 계속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뭐 장기로 들고 가시려면 뭐 지금도 사실 구매하셔도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뭐 지금은 저는 그냥 모든 주식이 웬만한 주식 자체가 다 좀 결국 중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보인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26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한 8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이제 일단 뭐 상대가치 평가부터 일단 먼저 보고 얘기 드리면은 일단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일단 리레이팅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는 상대가치 평가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절대적으로 뭐 한 13% 정도면 밸류에이션은 저는 싼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기준선을 여기를 아마 깰 때 저는 매도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나 여기 둘 중 하나에서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뭐 계속 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달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을 아예 여기서 이제 깨시거나 아니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보였었거든요. 여기를 깨지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때 답변을 드렸던 일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떨어졌던 이유가 뭐 일단 가장 큰 게 그겁니다. 이제 여기가 원재료가 이제 프로판이거든요. 근데 프로판 이제 가스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좀 실적 자체가 안 좋은 건 있고요.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급상 그런 원재료상의 이슈는 결국은 사실 돌아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중기적인 이슈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적정한 주가는 한 86만 원까지는 결국은 간다라고는 보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그냥 A, B, C파로 보더라도 일단 뭐 거의 일단 단기 바닥 정도는 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B가 반등을 하고 C로 빠질지 그냥 A, B, C로 깔끔하게 조정이 끝나고 갈지 일단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A, B, C 조정에서 끝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좀 액티브하게 가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여기 이제 B인지 아닌지 그냥 확실히 확인 한번 해보고 갈래. 이러면 좀 사실 안전은 해도 리턴 자체는 좀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ABC 조정은 저는 뭐 거의 다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사실 뭐 떨어지는 칼라를 미리 지금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좀 추세 확인하고 사실 저는 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뭐 이제 뭐 사명도 이제 바뀔 텐데 페이스북 뭐 메타라고 사실 바꾸죠.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일단 뭐 여기도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저는 뭐 사실 특히 이제 미국 쪽 테크 주식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여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넘어서 뭐 크게는 문제 없지만 아직 26일 후행스팬 역전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질금리가 높아질 때 사실 실질금리가 낮았을 때 수혜 받았던 회사들이 빠질 거잖아요. 근데 실질금리 낮았을 때 수혜를 받았던 게 다 그 팡 같은 테크주들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가장 낙폭이 클 것도 저는 테크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위험해 보인다. 뭐 사실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직 제포터나 이런 게 하고 있긴 한데 막 그렇게 엄청 어른들이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매력적이진 않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려면 조금은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봐서 뭐 중기적으로는 사실 메타버스는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컨텐츠 업종이나 메타버스 쪽은 정말 점점 잘 되리라 보고요. 왜냐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는 당연히 이제 가상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사람들이 지금 뭐 주 4일 얘기도 나오고 점점 사실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근로 시간 자체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줄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 보면 결국 소비를 해야 되는데 야외 소비를 하기에는 소득 자체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컨텐츠나 내부 안에서 소비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컨텐츠나 저는 메타버스 쪽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정말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다 투자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그런 건 좀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저는 조금 약간 승자가 살짝 좀 몇 파전에서 갈라지게 되면 그때 사실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좀 테크 쪽은 부정적으로 보고요. 네, 오늘 뭐 드릴 말씀 거의 드린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밤도 생각보다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약 150억 정도씩 매달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사실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하는 거를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 지급준비금 자체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빨리 할 가능성, 그러니까 속도 자체를 빨리 하는 거죠. 이제 11월 중반에 150억이 아니라 매달 좀 증가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사 150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실질금리를 반등하는 이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순간 무너질지, 테이퍼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올라갈지, 뭐 둘 다 가능하겠지만 결국엔 반영을 하면서 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